12살의 왕위를 물려받은 단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시스템 없이 덜컥 왕위만 물려받았을 때 어떤 비극이 반복될까요? 1452년 5월 경복궁 강령전, 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병상 곁에 앉아있던 12살 소년의 손이 떨립니다. 이 소년이 바로 단종, 조선의 6번째 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고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소년에게 남겨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왕관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의 학사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고명대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가 지켜질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년 반이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근정전 용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12살 소년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릴 때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아마 그리움이라는 감정조차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막연한 결핍, 가슴 한쪽이 허전한 그 감각만이 늘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단종 옆에는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계, 하위지, 유성원 같은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종이 직접 키워낸 인재들이었고 문종이 아들을 부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왕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정사를 도우며 이 나라를 지탱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은 이들 앞에서 서연을 받으며 학문의 즐거움을 알아가던 소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시절이라면 그는 좋은 학생이자 선한 군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 바깥에는, 아니 궁 안에도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단종에게는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무예에 능하고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심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결단력도 있었지만 왕위는 형 문종에게 돌아갔고 문종이 죽자 12살 조카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소년이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수양대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단순한 질투였는지 아니면 국가를 이끌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무장한 채 한명회, 권람 등의 측근들과 함께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어린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을 것입니다. 김종서 대감이 죽었다고, 황보인 대감이 끌려갔다고, 궁 밖에서 비명이 들린다고. 13살 소년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고명대신들을 제거한 뒤 영의정의 정인지를 앉히고 좌의정의 한왁을, 이조판서의 한명회를 배치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제를 올려도 수양대군이 먼저 검토했고 인사를 하려 해도 수양대군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왕이면서 왕이 아닌 존재,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난 1455년 윤유월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양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유의지일 수 없다는 것을 조정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관을 벗고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15살 소년은 상왕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유폐되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간결합니다. 왕이 선의했다. 그러나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조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년의 절망을, 아버지가 남겨준 자리를 작은 아버지에게 내줘야 하는 그 수치와 분노와 무력감을. 단종이 상황으로 밀려난 다음 해 1456년 6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6사람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세종이 키워낸 집현전의 학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어린 왕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사 직전 동료였던 김질이 밀고 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삼문은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어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나리는 나의 임금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육신의 충절을 상징하는 구절이 되었지만 그 말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성삼문을 비롯한 6사람은 모두 처형되었고
그들의 가족까지 연좌되어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종은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16살 소년의 가슴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상황으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457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서울에서 먼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단종은 청계천 영도교 위에서 아내 정순왕후와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16살 남편과 17살 아내가 돌다리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울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통곡하는 아내를 단종은 차마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돌아서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유백일 호위 군사들이 서 있었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다리의 이름은 후의 영도교, 곧 영영 건너간 다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박청룡사로 들어가 불교에 귀의했고 그 후 64년을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에 시작된 기다림이 82세에 끝났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면서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에 안치되었습니다. 청령포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절벽으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16살 소녀는 그 고립된 땅에서 푸른 물소리와 새소리만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달 뒤 여름 홍수가 강물을 범람시켜 청령포가 잠기자 단종은 영월 관하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원 앞에는 누각이 하나 있었는데 단종은 그 누각에 자주 올라 먼 곳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누각 위에서 단종은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자규시입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떠나온 뒤 외로운 홑 그림자 푸른 산중 해매 누나. 밤마다 잠을 청해도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풀려 해도 하는 끝이 없네. 울음소리 끊긴 새벽 봉우리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에 붉은 꽃이 지네. 하늘은 귀먹어서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 어찌하여 서름 많은 내 귀만 홀로 밝은고. 이 시에서 단종은 자신을 두견세에 빗대었습니다. 전설 속에서 총나라 왕 망제가 나라를 잃고 두견세가 되어 피를 토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단종도 그랬을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달빛 아래서 혼자 울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귀먹었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귀만은 지독히 밝아서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 귀로 들려왔습니다.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자규사입니다. 달 밝은 밤 두견세 슬피 우는데 시름 못 잊어 누각에 기대었네. 내 슬피 울어듣는 나도 괴롭구나. 내 울지 않으면 내 시름도 없을걸. 이 세상 괴로운 사람에게 말하노니 부디 춘삼월엔 자규루에 오르지 마소. 오르지 마소. 단종은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르면 멀리가 보이고 멀리가 보이면 그리움이 사무치고 그리움이 사무치면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움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마저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의 6째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음과 손을 잡고 영남의 선비들을 모아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경문을 작성하고 군사를 모으려 했으나 관아의 관노가 벽 뒤에서 이를 엿듣고 밀고 해버렸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처형당했고 연루된 선비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위운동이 계속되는 한 단종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1457년 10월 24일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사형 집행을 명했습니다.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나장이 시간이 지체된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리자 단종이 익성관과 골룡포를 갖추어 입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닌 소년이 왕의 복식을 입고 자신의 사형 집행인 앞에 나선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단종이 물었습니다. 왕방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아에서 단종을 시중들던 공생 한 명이 나섰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활줄 한 가닥으로 단종의 목을 졸랐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실록은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종의 목을 조른 공생은 9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즉사했고 시녀와 종자들 중 강물에 몸을 던진 이가 많아 시체가 강을 가득 메웠다고. 우레와 비가 크게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나무를 뽑았으며
검은 안개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고. 물론 이것은 후대의 기록이 덧붙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영월의 하늘이 정말로 어두워지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 그렇게 어두웠을 것입니다. 단종이 죽은 뒤 진무가 와서 시신을 밖에 버려두라고 명했습니다. 고을 수령도 종자들도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감히 손을 대면 역적으로 몰려 자신과 가문이 멸족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강물 위에 소년 왕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의 호장 어뭉도입니다. 어뭉도는 관아거리를 오가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준비하여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친척들이 두려움에 떨며 말렸습니다. 화를 당할 것이오. 어뭉도는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길 바이다. 어뭉도는 지게를 지고 단종의 시신을 업어다가 군 북쪽 오리쯤 떨어진 동을지의 동양 언덕에 몰래 장사 지냈습니다. 이곳이 훗날 장릉이 되었습니다. 240년이 지난 1698년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복이 되어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약을 집행하고 돌아오던 왕방연도 시조 한 수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물이 우는 것인지 내가 우는 것인지 밤은 깊고 냇물만 소리를 냅니다. 왕명을 집행한 관리조차 견딜 수 없는 슬픔. 그것이 단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1457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가 시작된 지 65년. 아직 왕조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453년 뒤 왕조의 맨 끝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1874년 3월 25일 창덕궁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척, 훗날의 순종입니다. 태어난 이듬해 불과 2살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적장자로서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앞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어린 시절은 궁궐 안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9살에 순명효왕후 민씨와 혼례를 올렸고 5살에 성균관에 입학할 만큼 총명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머니 명성황후는 강인하고 영민한 여성이었고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순종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그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을미사변.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그날 새벽 일본 군인과 낭인 수십 명이 칼을 들고 건천궁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경비병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끌려나와 칼에 찔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궁궐 뒤편 숲에서 석유를 부어 불태워졌습니다. 순종은 그의 22살이었습니다. 그가 그 현장을 직접 보았는지 소리만 들었는지 기록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인들의 칼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순종의 남은 인생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주 기절했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렸으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또 하나의 사건이 순종을 덮쳤습니다. 1898년 김옥륙 독다 사건입니다. 러시아 통역관 출신으로 권세를 누리다 쫓겨난 김옥륙이 앙심을 품고 고종과 황태자 순종이 마실 커피에 아편을 넣은 것입니다. 고종은 커피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한 모금 마시다 뱉어냈지만 순종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이후 순종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가 모두 빠져 틀니를 해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를 눈앞에서 잃고 자신은 독에 중독되어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25살 청년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때로 더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1905년 을사능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고종은 이에 저항하며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본의 분노를 샀습니다. 일본은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결정했습니다. 1907년 7월 19일 이완용이 이끄는 친일 내각이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했습니다. 고종은 죽더라도 양위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일본군의 무력 시위와 끝없는 압박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7월 20일 형식적인 양위식이 거행되었고 순종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두 장면을 겹쳐보겠습니다.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수강궁으로 물러나던 장면, 그리고 1907년 고종이 일본의 압박에 밀려 순종에게 왕위를 넘기는 장면. 453년의 시차가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단종은 본인이 왕위를 잃은 사람이었고
순종은 아버지의 왕위를 강제로 넘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왕좌가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이 즉위한 1907년 대한제국은 이미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같은 해 한일신협약, 이른바 정미칠조약이 체결되어 내정까지 일본의 간섭 아래 놓였습니다. 일본인이 각 부서의 차관으로 앉았고 모든 행정은 통감부를 거쳐야 했습니다. 1908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경제 수탈이 본격화되었고 1909년에는 사법권과 군 통수권마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순종은 황제였지만 결제할 서류도, 만날 신하도, 내릴 명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완용이 이끄는 친일 내각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강료들은 통감부의 허락 없이는 황제를 단독으로 면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강료가 황제와 단독 면담하는 것을 금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황제는 이름뿐이었고 창덕궁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갇혔다면 순종은 창덕궁에 갇힌 것입니다. 단종 앞에는 세조의 군사들이 있었고 순종 앞에는 일본의 통감과 헌병이 있었습니다. 둘 다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은 자신을 가두는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1909년 1월 순종은 서북 순행에 나섰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거쳐 신의주까지 이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조선의 황제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일본의 통치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순종은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순행 도중 백성들의 반응은 일본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황제의 행렬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황제마저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순종도 그 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백성들의 슬픔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무력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 22일이 왔습니다. 창덕궁 흥복헌에서 형식적인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완용이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순종의 국세가 찍힌 위임장을 받아 남산 기슭의 통감관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게 통감이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했습니다.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519년 이어져 온 조선 왕조가 27대 만에 끝을 맞은 것입니다. 조약의 비준서에는 순종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국세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순정효 황후가 국세를 치마 속에 감추어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후의 치마 속을 누가 감히 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친일파였던 황후의 숙부 윤덕영이 들어와 강제로 국세를 빼앗아갔습니다. 마지막 저항마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경술국치 하루 전인 8월 28일 순종은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경시 이규상이라는 관리에게 팔괘장 훈장을 수여하는 증서에 일본식 서명 대신 자신의 수결을 직접 적은 것입니다. 고종이 사용하던 일심이라는 수결을 변형한 이 서명은 순종이 즉위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병합조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순종의 마지막 의지로 해석합니다. 나라가 넘어가는 그 전날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서류 한 장에 자신만의 서명을 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처절한 저항입니까?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 순종은 창덕궁 이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황제도 왕도 아닌 일본 천황가의 하부 단위에 불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덕궁에 갇혀 일본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 일본이 허락한 만큼만 숨을 쉬며 살아야 했습니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된 것처럼 순종은 이왕으로 격하되어 창덕궁에 유폐된 것입니다. 단종은 왕에서 군으로 떨어졌고 순종은 황제에서 왕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도 죽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비극이라고 부르기에도 비극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창덕궁에 갇힌 16년은 순종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단종이 영월에서 자규시를 쓰며 두견세에 자신을 빗대었듯 순종도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며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종은 6개월을 견뎠지만 순종은 16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면 순종의 고통은 단종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이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종은 최소한 죽음으로 고통이 끝났지만 순종은 살아서 나라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스웨덴 기자 아손 그랩스타드는 당시 순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백하고 부어오른 얼굴, 기력이 없고 두꺼운 입술과 납작한 코,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것은 한나라의 황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환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독에 중독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마저 격하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단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순종은 34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달랐지만 둘 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상황에 의해 왕좌에 앉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종은 아버지가 죽어서 순종은 아버지가 쫓겨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 곁에는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고 순종 곁에는 일본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한 것은 작은 아버지였고 순종에게 조약을 강요한 것은 외국의 군대였습니다. 규모는 달랐지만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의지는 무력하다는 본질은 놀랍도록 같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한 사육신이 있었듯 순종의 아버지 고종을 지키려 한 헤이그 밀사가 있었습니다. 성산문이 나리는 나의 임금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듯 이주는 헤이그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순국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신들의 희생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인의 용기와 충절은 역사의 방향을 돌리기에 너무나 작았습니다. 단종의 비극에는 어문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한 소년 왕의 시신을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여긴다며 거두어 장사 지낸 사람. 순종의 비극에도 비슷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세를 치마 속에 감추어 마지막까지 저항한 순정효황후가 있었고 나라를 잃은 울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이 있었습니다. 황현은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음독자결했습니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찡그리 누나 나라가 건국한 지 500년에 이날이 있을 줄이야. 단종의 시신 곁에 어문도 한 사람이 섰듯 순종의 장례식에는 조선의 모든 백성이 서 있었습니다. 1926년 4월 25일 오전 6시 15분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53세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명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하노니 지난날의 병합인준은 강린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만들어 선포한 것이여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오. 나 구차히 살며 죽지 않은 지가 지금의 17년이라.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잊을 수 없는지라. 17년. 나라를 잃은 뒤 17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그 사실을 잊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단종이 영월에서 해마다 한을 풀려 해도 한은 끝이 없네라고 읊은 것처럼 순종도 17년간 풀리지 않는 한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광복하라. 마지막 황제가 남긴 마지막 말이 광복하라였습니다.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죽으면서 남긴 이 한마디가 순종이라는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무력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 날 장례 행렬이 창덕궁 도나문을 나서 단성사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나온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 갑자기 수천 장의 경문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610만세 운동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미리 경찰과 군인 7,000명을 배치하고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지만 만세 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을지로, 종로삼가, 동대문, 청량리에서 학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시민 수만 명이 호응했습니다. 하루 동안 체포된 학생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순종은 살아서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죽어서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죽어서 사육신과 생육신의 충절을 역사에 새긴 것처럼 순종의 죽음은 독립의 함성이 되어 되살아났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인의 선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가? 단종은 선량한 소년이었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둘러싼 구조적 폭력 앞에서 그 선량함은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사람의 의지는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렇다면 선의는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요? 단종이 죽은 뒤 어문도가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성산문이 목숨을 바쳐 충절을 지켰습니다. 정순왕후가 6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40년 뒤 단종은 복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죽은 뒤 학생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습니다. 선의는 시스템을 당장 바꾸지 못합니다. 단종의 선량함은 세조의 칼을 멈추지 못했고 순종의 유언은 일본의 통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문도의 달게 여기겠다는 한마디가 240년을 건너 단종을 복위시켰고
순종에 광복하라는 한마디가 19년을 건너 독립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인의 선의는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의는 시간을 타고 흐릅니다. 물밑에서,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며 언젠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종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돌아왔습니다. 순종은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는 돌아왔습니다. 비극은 반복되었지만 비극 속에서 피어난 선의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영월 관풍원의 자규루에서 단종이 읊었던 시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늘은 귀먹어서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 어찌하여 서름 많은 내 귀만 홀로 밝은고. 하늘은 귀먹지 않았습니다. 다만 듣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240년이 걸렸고 1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은 들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두 왕의 이야기. 비극은 반복되지만 비극을 기억하는 마음은 더 강하게 반복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슬프고 가장 따뜻한 교훈입니다.